레이 300냥 내 전재산인 300냥을 몽땅 다 내놓겠소. 장터의 소란스러움을 단번에 집어삼키는 마치 짐승의 단말마와도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으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쉰줄을 바라보는 늙은 머슴 만석이었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렸고 흙먼지가 잔뜩 낀 거친 손은 품속에 간직해온 묵직한 전대를 움켜쥔 채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기괴하고 처절하던지 구경꾼들조차 숨을 죽이고 뒷걸음질 칠 정도였다. 만석의 입에서 튀어나온 300냥이라는 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가 평생 남의 집 마당을 쓸고 쇠죽을 쓰며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 모은 피와 땀이자 그의 남은 인생 그 자체였기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귀를 의심하며 저마다 혀를 끌끌 차거나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장터 한복판에 세워진 노예 경매대 위에는 병색이 완연하고 비쩍 마른 계집아이 둘이 서로를 꼭 껴안은 차에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거강군조차 이것들은 숨만 간신히 붙어 있어 사봤자 송장치를 값만 더 들 것이오 라며 헐값에 넘기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만석이 평소에는 엽전 한 입 쓰는 것도 벌벌 떨며 소금기 없는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구두소의 만석이 기와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거금을 저 볼품없는 아이들에게 베팅한 것이다. 찰나의 침묵이 지나가고 거강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침을 꿀꺽 삼키며 자네 진심인가? 이 돈이면 논열 맞이기를 사고도 남는데 고작 저 병든 것들을 이라며 말을 더듬자 만석은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전대를 경매대 위로 쾅소리 나게 내리치며 잔말 말고 문서나 내주시오. 내 눈에는 저것들이 논열 맞이기보다 더 중해 보이니 라고 소리쳤지만 사실 그의 등줄기에는 이미 식은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고 속으로는 내가 미쳤지.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라며 가슴을 치고 있었다. 앤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서쪽 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이는 시각. 장터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흩어지면서도 만석을 향한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는데 쯧쯧 늙어서 노망이 나도 유분수지. 평생 머슴 살다 모은 돈을 저리 허공에 날리나 색시를 얻기는커녕 송장 둘을 떠안았네 라는 수근거림이 비수처럼 만석의 귓가에 꽂혔다. 만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몸값을 치르고 난 뒤 빈털터리가 된 자신의 손을 허망하게 바라보았는데 그 손바닥에는 평생의 고생이 굳은 살로 박혀 있었으나 이제 그 고생의 대가는 허무하게 사라지고 눈앞에는 겁에 질린 눈망울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꼬질꼬질한 자매만이 남아 있었다. 언니로 보이는 아이는 12살쯤 되어 보였고 동생은 7살이나 되었을까. 영양실조로 누렇게 뜬 얼굴에 퀭한 눈만 기이하게 빛나고 있어 보면 볼수록 한숨만 나오는 몰골이었다. 만석은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오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사실 말을 할 기운조차 없었으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발을 내딛는 것조차 손뭉치를 밟는 듯 현실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흙길을 걸으며 그는 지난 40년간의 세월을 주마등처럼 떠올렸는데 주인집 헛간에서 새우잠을 자며 언젠가는 내 땅 한 뼘을 가지고 남들처럼 처자식 거느리며 살아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그 모진 세월이 단 한 번의 욱하는 객기로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대체 왜 그랬을까? 그 순간 왜 하필 그 아이들의 눈빛이 자신의 죽은 누이 동생을 떠올리게 했는지, 왜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이성을 마비시켰는지 만석 자신조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사위가 분간되지 않을 정도였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처량하게 만석의 마음을 긁어댔다. 만석이 사는 곳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었는데 비바람만 간신히 피할 수 있는 그 누추한 곳에 세 식구가 들어가려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방 안에 호롱불을 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아이들은 낯선 환경과 만석의 험상궂은 표정에 겁을 먹었는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서로의 손을 더욱 꽉 잡을 뿐이었다. 만석은 털썩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이제 쌀독도 비었고 돈 한 푼 없는데 내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판에 너희들을 어찌 먹여 살린단 말이냐 라고 중얼거렸으나 아이들은 그저 눈만 깜빡일 뿐 대답이 없었다. 그때였다. 언니인 연화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더니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만석의 앞에 내려놓았는데 그것은 낮에 거강군이 만석에게 건네준 노비 문서였다. 만석이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연화는 갈라진 목소리지만 또렷한 어조로 주인 어르신, 이 문서에는 저희 자매의 몸값으로 300냥을 지불했다고 적혀 있으나 계산해보면 관에 낼 수수료 단량과 거강군의 목 10냥이 빠져 있으니 실제로는 285냥이 건네진 셈입니다. 혹여 나중에 셈이 틀렸다 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확인해 두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만석은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연화를 쳐다보았는데 글이라고는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신이 보기에도 그 아이의 눈빛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이성이 서려 있었다. 만석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문서를 다시 집어들었는데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인 그로서는 아이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으나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그 정연한 논리는 그의 가슴 속에 묘한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심어주었다. 네가 글을 아느냐, 셈을 할 줄 안단 말이냐.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연화는 대답 대신 옆에 있던 동생 설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제 동생은 한 번 본 숫자는 절대 잊지 않고 저는 한 번 들은 이치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저희는 밥값은 할 것입니다. 라고 담담히 말했다. 그 순간 만석은 자신이 주워온 것이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진흙 속에 묻혀있던 무언가 엄청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었으니 당장 내일 아침 먹을 끼니조차 막막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재주가 밥을 먹여주는 것은 아니었다. 만석은 끓어오르는 복잡한 심경을 억누르며 재주가 밥 먹여주더냐. 당장 내일부터는 산에 가서 칡뿌리라도 캐와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것이다. 라고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돌아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고 천장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밤을 지새웠다. 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흔드는 소리가 마치 내 놈은 이제 망했다라고 조롱하는 듯 들려왔고 만석은 뒤척일 때마다 전 재산을 잃은 상실감과 알 수 없는 두 아이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긴 밤을 보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이 눈을 떴을 때 아이들은 이미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그 작은 손으로 자기 키만한 쌀이 빗자루를 들고 낑낑대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특해 보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으니 만석이 지게를 지고 일터로 나가려 하자 동네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대며 저기 보게. 노망난 만석이가 꼬마 첩들을 데리고 사나 봐.
돈이 썩어 나서 저런 짓을 했겠지 라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은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꾹 참고 걸음을 재촉하며 두고 보자. 내가 미친 놈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 라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사실 그 자신조차 확신이 없는 다짐일 뿐이었다. 그날부터 만석의 고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예전에는 혼자 먹고 살 만큼만 일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세 식구의 입을 채우기 위해 남의 집일은 물론이고 밤에는 새끼를 꼬고 집신을 삼는 부업까지 해야만 했다. 뼈마디가 쑤시고 손가락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무르는 신용을 하며 아저씨 다녀오셨어요 라고 방이는 자매의 모습을 보면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지는 않아도 적어도 자신이 헛된 짓을 한 것은 아니라는 위안을 삼으려 애썼다. 그러나 가난은 낭만이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이었으니 보릿고개가 닥쳐오면서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만석은 결국 자존심을 굽히고 이웃집 대문을 두드리며 쌀 한 돛방만 구워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게 굴욕적인 구걸을 하고 돌아오던 어느 날 밤, 만석은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서 두 자매가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어본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숫 조각으로 방바닥 가득히 복잡한 숫자와 기호들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이 이치는 이렇게 풀면 되고 저 셈은 저렇게 맞추면 된다며 토론하는 광경은 글 모르는 만석이 보기에도 예사로운 장난이 아니었다. 만석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개냐라고 묻자 화들짝 놀란 아이들은 급히 바닥을 문지르며 지우려 했으나 만석은 그 순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전 재산을 털어 산 것이 짐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비루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를 보물지도일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진흙탕 속을 뒹구는 개도 제 밥그릇은 챙긴다 하였으나 만석의 처지는 그보다 못하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기 그지없었다. 찬바람이 뼈마디를 파고드는 늦가을, 마을의 풍경은 수확의 기쁨으로 풍성해야 마땅하겠으나 만석의 오두막만큼은 세상의 모든 온기가 비켜간 듯 냉기만이 감돌았다. 남의 집 추수를 돕고 받아온 볏짚 몇 단을 엮어 지붕을 보수하고 구멍 숭숭 뚫린 문풍지를 덮아르며 겨울 채비를 서둘렀지만 휑한 쌀독을 채울 방법은 요원했다. 만석은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지게를 지고 나갔고 해가 꼴딱 넘어가서야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는데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비단 땔감의 무게뿐만이 아니라 덜컥 저질러 버린 선택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조소와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짐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가혹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 때도 장터에서 품을 팔 때도 등 뒤로 꽂히는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으니 저기 보게 돈 주고 상전 모셔온 머슴이 지나가네.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주제넘게 무슨 자선이냐는 비아냥은 예사였고 심지어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미친 만석이 송장 치우는 만석이 라며 놀려댈 때면 만석은 울컥 치미는 분노를 사귀며 주먹을 꽉 쥐어야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속으로 내 기필코 보란 듯이 살아보리라 다짐했지만 텅 빈 부엌에 들어서서 멀건죽 한 그릇을 세 사람이 나눠 먹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그 다짐도 맥없이 허물어지곤 했다. 하지만 만석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육체적 고단함보다 두 자매의 기이한 행동이었다. 연화와 설화는 보통의 아이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또래 아이들이라면 공기놀이나 고무줄놀이에 정신이 팔려 해가는 줄도 모를 나이였지만 이 자매는 하루 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거나 마당의 흙바닥에 앉아 알 수 없는 그림과 숫자를 끄적이는 일에만 몰두했다. 특히 7살 난 동생 설화는 가끔씩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접신한 무당처럼 섬뜩하여 만석은 짐짓 모른 채 하며 고개를 돌리곤 했다. 언니, 저기 나무잎이 떨어지는데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니 세 번째 가지가 꺾이는 각도가 15도쯤 기울었어. 그러니 바닥에 닿는 시간은 둘, 셋이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는 아이를 보며 만석은 혹여 자신이 정말 귀신 들린 아이들을 데려온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감마저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굳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만석은 고을 유지인 초의 부잔에 곳간 정리를 돕는 일감을 얻어 하루 종일 쌀가마니를 나르고 있었는데 품삯을 정산받는 자리에서 사단이 났다. 초의 부잔의 마름인 곰보 칠성이 만석에게 던져준 쌀자루가 약속된 양보다 턱없이 부족해 보였던 것이다. 이복의 마름 양반, 이건 너무하지 않소. 내가 오늘 날은 가마니가 50개가 넘는데 고작 다퇴라니 약속은 한 말이 아니었소. 만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의했으나 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장부를 탁탁 털었다. 이 멍청한 놈아. 내 놈이 중간에 쉬느라 까먹은 시간은 계산 안 하느냐. 그리고 쌀가마니 하나를 터트려 흘린 게 얼만데 감히 대들어 억울하면 네가 장부를 볼 줄 알던가. 칠성의 으름장에 글 모르는 까막눈인 만석은 꿀먹은 번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분루를 삼키며 반 토막난 품삯을 들고 빗속을 뚫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집에 도착한 만석은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마루에 걸터 앉아 칠성의 욕을 퍼부으며 분을 사귀고 있었다. 천하의 도둑놈들, 배우지 못한 게 죄지. 내가 글만 알았어도 그놈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주는 건데 만석이 땅을 치며 한탄하자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연화와 설화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비에 젖은 만석의 초라한 행색과 퉁퉁 부은 쌀자루를 번갈아 보던 연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저씨, 오늘 곳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쌀자루 무게가 평소보다 가벼워 보입니다. 만석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알 거 없다. 너희는 잠이나 자라. 그러나 설화가 만석의 옆으로 다가와 쌀자루를 슬쩍 들어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툭 내뱉었다. 이건 다퇴가 아니라 넋도의 칠호비예요. 그리고 아까 아저씨가 혼잣말로 쉰 가마니를 날랐다고 하셨는데 최 부잔의 곳간 구조를 생각하면 쉰 가마니를 쌓는데 걸리는 시간과 동선을 따져볼 때 마름이 말한 쉬는 시간은 핑계에 불과해요. 아저씨는 쉬지 않고 일했을 거예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빨리 움직이셨을 텐데. 만석은 귀를 의심하며 설화를 쳐다보았다. 네가 그걸 어찌 아느냐. 곳간에는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설화는 맑은 눈망구를 깜빡이며 대답했다. 지난번 장날에 아저씨 따라갔을 때 최 부잔의 담장 너머로 곳간 지붕과 기둥의 간격을 봤거든요. 기둥 사이가 5자니 가만히 규격을 생각하면 한 줄에 8개, 높이로 6개. 계산해보면 쉰 가마니를 채우고 비우는 속도는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설화의 입에서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만석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기이한 셈법이었다. 옆에 있던 연화가 거들었다. 동생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아저씨, 마름이 장부를 핑계 댔다고 하셨죠. 그 장부 분명 조작되었을 겁니다. 쌀가마니 하나가 터졌다고 삭감했다면 그 터진 쌀을 다시 담아 무게를 재지 않고
무조건 삭감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터진 쌀은 바닥에 흩어졌을지언정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만석은 멍하니 두 자매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설화의 어깨를 잡았다. 너희들 대체 정체가 뭐냐?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게냐? 만석의 물음에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저희 아버지는 한양에서 산학을 공부하던 분이셨습니다. 영모에 휘말려 억울하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에게 세상의 이치는 모두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르치셨지요. 글보다 셈을 먼저 배웠고 이치보다 수를 먼저 깨쳤습니다. 연화의 고백은 만석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역적의 자식이라니. 그것도 양반가의 핏줄이라니. 만석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거둔 아이들이 단순한 고아가 아니라 자칫하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불씨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평생을 무식하다 무시당하고 셈을 할 줄 몰라 속고만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다. 만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들을 방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호롱불 아래서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부터 내 말 명심해라. 너희가 셈을 할 줄 안다는 것, 글을 안다는 것, 절대 밖에서 티내지 마라. 특히 그놈, 칠성이 같은 놈들 앞에서는 죽은 듯이 지내야 한다. 알겠느냐? 아이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으나 만석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만석은 그날 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이것은 진흙 속에 묻힌 옥석이다. 내가 이 옥석을 갈고 닦아 빛을 보게 하리라. 그리하여 나를 비웃던 놈들의 콧대를 꺾어 놓으리라. 다음 날부터 만석의 태도가 달라졌다. 여전히 밖에서는 굽실거리며 일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에게 장터에서 주워온 헌종이나 나무 껍질 따위를 던져주며 문제를 냈다. 오늘 장터에서 배추가 한 포기에 2냥 하던 것이 저녁에는 3포기에 5냥으로 떨어졌다. 100냥을 가지고 아침에 사는 것과 저녁에 사는 것. 어느 쪽이 얼마나 이득이냐. 설화는 문제를 듣자마자 눈을 감고 손가락을 몇 번 까딱이더니 저녁에 사는 것이 배추 20포기를 더 얻고도 단량이 남습니다. 라고 즉답을 내놓았다. 연화는 한술 더 떠. 하지만 아저씨, 배추의 신선도와 저장 비용을 생각하면 아침에 싱싱한 것을 사서 소금에 절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줄이는 길입니다. 라며 상술의 이치까지 덧붙였다. 만석은 전율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셈만 빠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흙먼지 날리는 마당은 그들의 서당이 되었고 무식한 머슴 만석은 그들의 유일한 학생이자 보호자가 되었다. 만석은 아이들의 재능을 시험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며칠 뒤 마을 대동계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마을의 모든 자금이 오가는 자리인 만큼 이방과 마을 유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1년치 결산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계산이 틀렸소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린 곳에는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는 만석이 서 있었다. 이방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내 이놈 만석아, 여기가 어디라고 주정을 부리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만석은 희죽 웃으며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다. 그것은 전날 밤 연화와 설화가 마을 촌장에게서 훔쳐들은 숫자들을 바탕으로 다시 계산해 적어준 진짜 결산서였다. 이방 나으리 작년 보리 수매의 대금이랑 올해 과나 상남미 숫자가 안 맞던데 내 눈이 삐꾸가 아니라면
여기 구멍난 쌀이 30가마니는 좋게 되어 보이는데 말이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촌장은 당황하여 헛기침을 해댔다. 만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보아라, 이것이 내 딸들의 실력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도발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그 파장이 자신과 아이들을 어떤 위험 속으로 몰아넣을지. 진흙 속의 옥석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자 그 빛을 탐내는 검은 그림자들도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였으나 그해 겨울 관에 불어닥친 피바람은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틈도 없이 고을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니 그 발단은 암행어사의 불시 감찰 소식이었다. 조정에서 파견된 감찰사가 들이닥쳐 환곡관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쳐서 받는 구휼제도 장부를 샅샅이 뒤진 결과 장부상에 기록된 쌀 3,000석과 실제 창고에 보관된 쌀 사이에 무려 500석이나 되는 거대한 구멍이 발견된 것이다. 사또는 노발대발하여 육방 관속들을 뜰 아래 꿇어 앉히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도둑놈들을 살려두지 않겠다. 사흘 안에 사라진 500석의 행방을 찾지 못하면 담당 아전들은 물론이고 이 마을의 촌장과 머슴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여 곤장을 칠 것이다. 라며 추상 같은 호령을 내렸다. 마을은 초상집이 따로 없었으니 죄 없는 백성들조차 관아에 섰을 퍼런 칼날이 언제 자신의 목을 겨눌지 몰라 벌벌 떨었고 특히 창고지기 노릇을 하며 쌀과 마니를 날랐던 만석과 같은 하층민들은 당장이라도 옥살이를 하게 생겼다는 두려움에 바바리 모래알처럼 씹히는 나날을 보내야 했다. 만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루에 걸터 앉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앞에는 곤장을 맞고 피투성이가 될 자신의 미래와 보호자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두 자매의 모습이 어른거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빌어먹을 세상, 내 평생 남의 것 탐한 적 없이 소처럼 일만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곤장질이라니. 만석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을 때 방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사실은 만석이 주워다 준 찢어진 서책 조각을 외우던 연화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연화의 눈빛은 여느 때와 달리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만석의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더니 아저씨, 관아의 장부가 잘못된 것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누군가 횡령을 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만석은 콧물을 훌쩍이며 내 놈이 그걸 어찌 아느냐. 이방놈들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펄쩍 뛰고 사또는 아전들이 빼돌렸다며 칼을 갈고 있으니 우리 같은 상놈들만 등 터지는 꼴이지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만석은 위험을 무릅쓰고 기이한 행동을 감행했는데 그것은 이방이 홧김에 마당에 집어던진 먹물이 번지고 찢어져 폐기 처분하려던 가장부 임시 장부 뭉치를 몰래 품속에 감추고 집으로 가져온 것이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이었고 무엇보다 장부를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던 연화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롱불 아래서 쭈글쭈글한 장부를 펼쳐든 두 자매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했는데 연화는 뭉개진 글씨들을 해독하며 내용을 불러주었고 설화는 바닥에 수추로 숫자를 적어가며 무서운 속도로 계산을 시작했다. 방 안에는 2532 곱하기 12분의 1 이자는 3할 운걸거리는 소리와 슥슥 수치 바닥을 긁는 소리만이 가득 찼고 만석은 침을 꼴깍 삼키며 그 신묘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한 시즌 2시간쯤 지났을까 바닥에 빼곡히 적힌 숫자의 미로 속에서 설화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이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으나 눈동자는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찾았어요. 쌀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설화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만석이 화들짝 놀라 그게 무슨 소리냐. 500석이 발이 달려 도망가지 않고서야 어찌 없을 수가 있느냐라고 되묻자. 연화가 장부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아저씨, 이 장부를 기록한 서기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올해 초 조정에서 환곡 이자율을 10분의 1에서 12분의 1로 낮추라는 명이 내려왔는데 앞쪽 100장은 바뀐 이자율로 계산하고 뒤쪽 50장은 관행대로 옛 이자율을 적용해 합산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쌀과 콩을 환산하는 과정에서 대두콩과 미국 쌀의 부피 단위를 혼동하여 콩 한 섬을 쌀 한 섬과 같은 값으로 쳐서 더해버리니 장부상으로는 쌀이 남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비어 보이는 헛수가 생긴 것입니다. 만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똑똑하다 하는 아전들도 한양에서 내려온 감찰사도 찾아내지 못한 오류를 이 어린 것들이 단 한 시집 만에 찾아냈단 말인가. 그럼 실제로는 횡령한 놈이 없다는 말이냐. 만석의 물음에 설화는 고개를 저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실수는 실수고 도둑은 따로 있어요. 이 계산 착오로 생긴 구멍이 500석인데 교묘하게도 그 혼란을 틈타 정확히 50석을 빼돌린 흔적이 여기 잡비 항목에 숨어 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숫자를 조작해 맞춘 거예요. 자매가 찾아낸 것은 단순한 계산 오류를 넘어 그 오류를 이용해 입속을 챙긴 진범의 꼬리까지 잡아낸 것이었다. 만석은 전율했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붓끝에서 피어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만석은 관아로 달려갔는데 그의 품에는 자매가 밤새 정리해준 수정된 결산서가 들어 있었다. 관아 앞마당은 이미 죄인들을 문초하는 비명소리로 가득했고 사또는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곤장을 치라 호령하고 있었다. 만석은 죽을 힘을 다해 사또 억울합니다. 소인이 그 사라진 쌀의 행방을 아옵니다. 라고 외치며 뜰 안으로 뛰어들었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막아섰으나 사또는 호기심과 분노가 섞인 눈으로 만석을 노려보며 저 미친 놈을 들라 하라. 만약 허튼 소리라면 내 놈의 혀를 뽑아 버릴 것이다 라고 명했다. 만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종이를 받쳤다. 이것은 소인이 꿈속에서 산신령님께 받은 비책이온데 만석은 차마 어린 계집아이들이 풀었다고 말할 수 없어 둘러댔으나 그 종이를 받아든 이방의 표정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방은 종이에 적힌 수식과 논리를 훑어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며 사또에게 고했다. 사또, 이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아니, 맞다 못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합니다. 저희가 놓친 이자율 계산 착오와 단위 환산의 오류가 여기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낚아채듯 가져가 훑어보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산술관 계산 담당 관리 이 불려 나와 급히 주판을 튀겨보더니 이 말을 바닥에 찌으며 죽여주시옵소서. 소인의 불찰입니다. 이 문서의 셈이 정확하옵니다. 라고 비명을 질렀다. 500석의 누명은 벗겨졌다. 그리고 설화가 지적한 잡비 항목의 50석 횡령 부분에 이르자 구석에 서 있던 한 하급 아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으니
그가 바로 혼란을 틈타 쌀을 빼돌린 진범이었던 것이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해결되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뻔했던 마을 사람들은 풀려났고 진범은 포박되어 압송되었다. 사또는 만석을 단상 앞으로 불러내어 물었다. 내 놈은 일자무식한 머슴이라 들었는데 어찌 이런 고난도 셈법을 알았느냐. 산신령 타령은 집어치우고 바른 대로 고하라. 만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사실대로 말하면 아이들이 위험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소인은 그저 옛날에 어깨 너머로 그가 우물쭈물하자 옆에 있던 이방이 눈을 가늘게 뜨며 끼어들었다. 사또, 이놈 집에 얼마 전 거금을 주고 사온 계집아이 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아이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던데 혹 그 아이들의 솜씨가 아닙니까? 사또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 병든 아이들 말이냐. 당장 그 아이들을 대령하라. 만석은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막으려 했으나 이미 포졸들이 만석의 집으로 달려간 뒤였다. 잠시 후 연화와 설화가 포졸들의 손에 이끌려 관아 마당에 들어섰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두 자매에게 꽂혔다. 허름한 옷차림에 꽤 죄죄한 몰골이었으나 그들의 눈빛만은 사또를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림이 없었다. 사또가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이 문서가 내년들의 손에서 나온 것이냐? 연화가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그러하옵니다. 소인들이 아저씨의 근심을 덜어드리고자 주제넘게 붓을 들었습니다. 사또는 콧방귀를 뀌며 산통점을 치거나 제비를 뽑는 통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를 꺼내 던졌다.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풀어보아라. 만약 거짓이라면 관아를 능멸한 죄로 내 놈들 셋 다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것은 당시 산악자들도 며칠을 끙끙대야 풀 수 있는 고차원적인 문제. 토끼와 꿩기 우리에 섞여 있는데 머리는 35이요. 다리는 94이라. 토끼와 꿩은 각각 몇 마리인가 하는 류의 문제를 비틀어 꼬아놓은 난제 중의 난제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만석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설화는 문제를 듣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입을 열었다. 꿩은 23마리요. 토끼는 12마리입니다. 허나 사또, 방금 내신 문제의 전제에는 꿩의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는 변수가 빠져 있으니 엄밀히 따지면 다리의 합은 93이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사또는 자신의 함정 일부러 숫자를 틀리게 낸 것까지 간파해낸 아이의 천재성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것은 이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을 재능이 아니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다. 만석이네 집에 신동이 났다.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계산하는 아이들이다. 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인근 고을을 넘어 한양상단에까지 흘러 들어갔다. 만석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숫덩이처럼 타들어갔다. 너무 일찍 빛을 보았다. 어둠 속에 숨어 있어야 안전할 보석이 태양 아래 드러나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으니 며칠 뒤 만석의 집 앞에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한 거상이었는데 그는 만석을 보자마자 품에서 오래된 차용증 하나를 꺼내들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 아이들의 전 주인이 나에게 진 빚이 1000냥이다. 법대로라면 빚을 갚지 못한 노비는 원주인에게 귀속되는 법. 자, 이제 내 물건을 찾으러 왔다. 만석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300냥을 주고 정당하게 샀건만 이제 와서 날조된 빚 문서를 들이밀며 아이들을 뺏어가려 하다니 이 도둑놈들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내준다. 만석이 삽을 들고 대항하려 했으나 거상이 데려온 건장한 왈패들에게 단숨에 제압당해 진흙탕에 처박히고 말았다. 연화와 설화가 비명을 지르며 만석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왈패들이 그들의 가녀린 팔을 우악스럽게 낚아챘다. 끌고 가라. 이 천재적인 머리면 내 상단에 황금 방석을 깔아줄 것이다. 거상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울렸고 만석은 피눈물을 흘리며 멀어지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흙탕에 처박힌 만석의 눈에 도끼 어린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으니 그는 더 이상 무지렁이 머슴이 아니었다. 천재 자매에게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운 깨어난 아비였다. 멈추시오. 그 도장은 찍을 수 없소. 내 목을 베고 나서야 그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을 것이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쾅 하고 열리며 피투성이가 된 만석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난입했으니 그 처절한 형상은 마치 지옥불 구덩이에서 기어나온 악귀와도 같아 좌중을 압도했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시퍼렇게 멍든 살점이 드러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에는 진흙과 핏물이 엉겨 붙어 있었으나 그 두 눈만큼은 형형하게 빛나며 동헌 관아의 중심 건물 높이 앉은 사또와 그 옆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거상 왕씨를 쏘아보고 있었다. 포졸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창대로 그를 제압하려 했으나 만석은 부러진 갈비뼈의 고통도 잊은 채 바닥을 기어서라도 단상 앞으로 나아가려 발버둥 쳤고 그 처절한 기백에 눌려 사또조차 들고 있던 붓을 멈칫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왕씨는 코웃음을 치며 저 미친 늙은이가 기어이 매를 벌러 왔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곤장을 쳐라 하고 소리쳤으나 만석은 끓어오르는 피를 토하듯 외쳤다. 사또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 하셨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듣지도 않고 재물을 탐한 자의 말만 믿고 판결을 내리신다면 이 고을의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순간 정적이 감돌던 뜰 안에서 묶여있던 연화가 고개를 들며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저씨, 그만하세요. 저들은 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겨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체념이 아니었다. 연화의 눈빛은 왕씨를 향해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으니 그녀는 포박된 손으로 왕씨가 사또 앞에 내놓은 빚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왕 대인, 당신이 주장하는 1000냥의 빚이 진정 우리 아버지가 빌린 돈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허상입니까? 만약 그 문서에 단 한 글자라도 거짓이 있다면 당신은 사문서 위조죄로 참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왕씨는 어린 계집의 당돌함에 기가 찼는지 헛웃음을 흘리며 문서를 펄럭였다. 이런 맹랑한 것을 보았나. 여기 내 아비의 수결 서명 이선명하고 관아의 공증까지 받은 문서다. 감히 내깟 것들이 부정하려 드느냐.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사또는 난처한 기색을 감추며 헛기침을 했다. 사실 왕씨는 조정의 권세가들과도 줄이 닿아 있는 거물이었기에 사또로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대였던 것이다. 그러나 만석의 목숨 건 난입과 밖에서 웅성거리는 백성들의 시선 때문에 무작정 왕씨의 편을 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때 설화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보탰다. 사또,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 문서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는 데는 밥 짓는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가 거짓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평생 왕 대인의 노비가 되어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허나
저희가 이긴다면. 설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왕 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왕대인은 전 재산의 절반을 빈민 구제에 내놓고 죗값을 치르셔야 할 것입니다. 왕 씨는 코웃음을 쳤으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도발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좋다. 어디 한번 재주를 부려보아라. 내 이 완벽한 장부에서 흠을 찾아낸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문서가 연화와 설화의 앞에 놓였다. 두 자매는 묶인 손으로 힘들게 종이를 넘기며 훑어보았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바람소리조차 멈춘 듯한 긴장감 속에서 설화의 입술이 빠르게 움직이며 숫자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원금 500냥, 연리 3할, 복리 적용, 10년간의 이자 합산 1천냥. 설화의 눈동자가 빠르게 좌우로 움직이더니 이내 탁 하고 고개를 들었다. 찾았습니다. 이 문서는 가짜입니다. 왕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무엇이라 내년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설화는 침착하게 사또를 보며 말했다. 사또, 국법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사채의 이자는 원금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자모정식이라 하지요. 헌데 이 문서는 원금 500냥이 10년 만에 1000냥이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이자가 원금과 같아진 시점에서 더 이상 이자를 칠 수 없다는 국법을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좌중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사또조차 놀라 법전을 뒤적거리게 만들 만큼 정확한 지적이었다. 왕 씨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이것은 특수한 상거래 관행으로. 그러나 연화가 쐐기를 박았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서에 적힌 날짜는 을해년 3월입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영모 누명을 쓰고 의금부 옥사에 갇혀 계셨습니다. 옥에 갇힌 죄인이 어떻게 천리박 장터에서 돈을 빌리고 수결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연화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왕 씨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그는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사또에게 눈짓을 보냈으나 이미 분위기는 반전되어 있었다. 밖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렀고 사기꾼을 잡아라 하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만석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들으셨습니까? 사또 저놈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어 빚을 지게 만드는 요물입니다. 하지만 왕 씨는 끝까지 발악했다. 이건 착오다. 날짜를 잘못 적었을 뿐이야. 빚은 분명히 있어. 그는 품속에서 또 다른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내역이 적힌 비밀 장부였다. 여기 보라. 내 거래 내역에 분명히 지출된 기록이. 그 순간 설화의 눈이 번쩍 빛났다. 아, 바로 그 장부입니다. 설화가 소리쳤다. 왕대인이 방금 꺼낸 그 장부, 셋째 줄을 보십시오. 곡물 5천석, 관한 납품, 세금 면제, 그리고 일곱째 줄, 인삼백, 근, 밀무역, 수익은 3천냥. 저 장부야말로 왕대인이 지난 5년간 나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밀수출을 해온 증거입니다. 왕 씨는 기겁하며 장부를 숨기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설화는 그 짧은 순간에 본 숫자의 패턴을 읽어내고 그것이 단순한 빚 문서가 아니라 왕 씨의 모든 불법 거래가 적힌 이중 장부임을 간파한 것이다. 저 장부의 숫자들은 암호로 되어 있지만 3을 곱하고 7을 나누는 역산법을 적용하면 실제 거래액이 나옵니다. 사또, 지금 당장 저 장부를 압수하여 산술관에게 넘기십시오. 왕 씨는 사색이 되어 장부를 찢어 삼키려 했다. 안 돼, 이건 안 돼.
그러나 만석이 사자처럼 달려들었다. 이놈 어림없다. 만석은 온몸을 던져 왕씨를 덮쳤고 두 사람은 흙바닥을 뒹굴며 엉겨 붙었다. 만석은 왕씨의 손을 물어뜯어서라도 장부를 지키려 했고 그 사이 포졸들이 달려들어 왕씨를 결박했다. 장부는 사또의 손에 들어갔다. 산술관이 급히 달려와 설화가 말한 방식대로 계산을 해보더니 경악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사또, 이 아이 말이 맞습니다. 여기 적힌 것은 세금 포탈과 금지된 품목의 밀거래 내역입니다. 그 규모가 자그마치 수만 냥에 이릅니다. 사또는 분노로 몸을 떨며 판결봉을 내리쳤다. 천하의 도둑놈이 내 앞에서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구나 여봐라. 죄인 왕 건우를 당장 하옥하고 그 전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환수하라. 그리고 위조된 빚 문서는 당장 불태워 없애라. 왕씨는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으나 그 소리는 환호하는 백성들의 함성에 묻혀 사라졌다. 만석은 찢어진 장부를 쥔 채 바닥에 대자로 뻗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엇인가가 벅차올랐다. 포졸들이 연화와 설화의 결박을 풀어주자 두 자매는 울면서 만석에게 달려왔다. 아저씨, 아저씨. 아이들이 만석의 품에 안겨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만석은 피 묻은 손으로 아이들의 등을 토닥이며 같이 울었다.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너희를 이 고생을 시켰구나. 연화가 고개를 저으며 만석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니에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아저씨가 저희를 지켜주셨어요. 설화도 만석의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아저씨는 세상에서 제일 셈을 못하는 바보지만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한마디가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늙은 머슴의 가슴에 가족이라는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사또는 단상에서 내려와 만석의 어깨를 짚으며 말했다. 자네가 진정한 의인일세. 그리고 이 아이들은 조선의 보물이야. 내가 조정에 장계를 올려 이 아이들의 재주가 썩지 않도록 하겠네. 그리고 자네에게도 큰 포상이 있을 것이야. 만석은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진흙탕 속 싸움은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곤장과 굶주림 대신 찬란한 햇살만이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만석은 알고 있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을 걸었던 그 무모한 선택이 불러온 필연적인 인과응보였음을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마을 어귀에 자리 잡고 있던 쓰러져 가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99 칸 기와집이 위풍당당하게 들어서 있었으니 소슬대문 위로 뻗은 현판에는 만석가 만석가라는 글씨가 금박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춘삼월 집 앞마당에서는 고을 사람들을 위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떡치는 소리가 담장을 넘고 술 익는 냄새가 시브리 밖까지 퍼져나가니 지나가던 과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군침을 삼킬 지경이었다. 상석 정중앙에 앉아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만석이었는데 예전에 꽤 죄죄한 머슴 복장은 찾아볼 수 없고 윤기 흐르는 비단옷의 호박 단추를 단 탄건을 쓴 모습이 영락없는 대부호의 풍채였다. 그러나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마디만큼은 세월의 훈장처럼 그대로 남아있어 그가 겪어온 모진 풍파를 짐작게 했다. 만석 대가마니 이제는 만석 어르신이라 불러야지요. 환갑을 축하드립니다. 마을 촌장이 두 손으로 술잔을 올리며 너스레를 떨자
만석은 사람 좋은 웃음을 허허 터트리며 잔을 받았다. 대감은 무슨, 내 천성이 흙 파먹던 놈인데 비단옷이 거적대기보다 불편하네 그려. 그의 겸손한 농담에 좌중은 폭소를 터뜨렸으나 그 웃음 속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10년 전 전 재산을 털어 병든 아이들을 샀다며 미친놈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고을의 은인이자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하고 있었으니 사람의 팔자는 시간 문제라지만 이토록 극적인 반전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행수 어르신 납시오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가마 두 채가 들어섰다. 잔치마당이 일순간 조용해지며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가마에서 내린 두 여인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기품이 넘쳤으니 바로 연화와 설화 자매였다. 연화는 이제 조선 팔도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상이 되어 있었고 설화는 조정의 호조 재정 담당 관청에서 비공식적으로 자문하는 당대 최고의 산학자 수학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두 자매가 만석의 앞으로 다가와 큰 절을 올리자 만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두 여인의 목소리는 고운 옥구슬이 구르는 듯 했으나 그 안에는 태산 같은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연화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귀한 선물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먼 서역에서나 구할 수 있다는 최고급 안경이었다. 아버님, 이제 노안으로 침침하신 눈, 이 안경으로 밝게 보시고 장부 검사도 깐깐하게 해주셔야지요. 연화가 농을 던지자 만석은 껄껄 웃었다. 이어 설화가 두툼한 책 한 권을 올렸다. 이것은 제가 이번에 집필한 신산술서입니다. 서문에 아버님의 조남을 적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가 만석 아버님께 바친다라고요.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들었다. 까막눈이었던 그는 이제 자매의 도움으로 글을 깨쳐 서툰 솜씨로나마 자신의 이름 두 글자는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책 표지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어루만지는 만석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잔치가 무르익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만석은 소란스러운 마당을 뒤로하고 뒷방 툇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자니 10년 전 그날 장터에서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땀 냄새와 멸시 어린 시선들, 그리고 죽어가던 두 아이의 눈빛. 그때 자신이 300냥을 움켜쥐고 돌아서서 논을 샀다면 어찌 되었을까? 아마 지금쯤 허리 굽은 농사꾼으로 늙어 자식 하나 없이 쓸쓸히 방구석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니 연화와 설화가 다가와 그의 양옆에 다소곳이 앉았다. 무세운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십니까? 아버지, 연화가 물었다. 만석은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사람들은 내가 너희 덕에 팔자를 고쳤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었다는 걸 그들은 모를 게다. 설화가 만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고 저희는 아버지께 날개를 달아드렸을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희의 재주가 뛰어나 성공했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그날 저희를 거두지 않으셨다면 그 재주는 똥거름이 되어 사라졌을 겁니다. 진정한 천재는 재주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재주를 알아보고 믿어주는 사람이지요. 만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왕씨 사건 이후 조정에서 내려온 포상금과 몰수된 왕씨의 재산 일부를 하사받은 만석은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연화의 조언에 따라 인삼 재배와 무역업에 투자하여 거금을 모았고 설화의 셈법을 이용해 빈틈없는 관리로 재산을 불려나갔다. 그러나 만석이 진짜 존경받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열어 굶주리는 이웃을 구제했고 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지어 배움의 기회를 주었다. 배고픔의 서러움을 아는 자만이 밥 한 덩이의 귀함을 알고 무식의 서름을 아는 자만이 글 한자의 무게를 아는 법이다. 이것이 만석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보름달이 휘영청 떠오르자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만석이 심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10년 전 앙상한 가지뿐이던 묘목을 심으며 이 나무에 꽃이 필 때쯤이면 우리도 웃을 수 있겠지 라고 다짐했던 그 나무였다. 만석은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을 보며 말했다. 보거라. 진흙탕 속에서도 뿌리를 잘 내리면 저리 고운 꽃을 피우는 법이다. 너희는 내 인생에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매화꽃이다. 연화와 설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만석의 거친 손을 잡았다. 그 시각 마을 아래 장터에서는 늙은 거강군 하나가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떠들고 있었다. 내가 말이야. 10년 전에 그 만석이한테 송장 같은 계집애 둘을 팔았는데 글쎄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 뭐야. 아이고 배 아파라. 내가 그때 직접 키웠어야 하는 건데 사람들은 미친 늙은이라며 혀를 차고 지나갔다. 그는 평생을 사람의 값을 매기며 살았으나 정작 사람의 가치는 볼 줄 몰랐기에 여전히 가난한 거강군으로 남았고 만석은 사람의 가치를 믿었기에 천하를 얻었다. 만석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명문가로 칭송받았는데 후대 사람들은 그 집안의 성공 비결을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전하곤 했다. 어떤 이는 땅에 돈을 묻고 어떤 이는 문서에 돈을 묻지만 만석 할아버지는 사람의 마음에 돈을 묻었다네. 땅은 메말라 갈라질 수 있고 문서는 불타 사라질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에 심은 은혜는 대를 이어 갚아지는 법이라지. 달빛 아래 새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졌다. 핏줄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가족. 노총각 머슴 만석의 도박은 단순한 대박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이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이었다. 밤바람이 매화 향기를 싣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그 향기는 마치 만석의 넉넉한 인심처럼 고을 전체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늙은 머슴의 주름진 얼굴에 핀 미소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